예, 이번 시간에는 2020년 5월 16일 시행한 소방시설관리사 1차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제1과목에 보면 여기 소방안전관리론 및 화재 역학이 나오죠. 그래서 문제 1번에 보시면 여기 K급 화재, 주방화재죠. 여기에 관한 그 설명인데, 예, 옳지 않은 것을 갖다 찾아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 K급 화재라는 것은 우리 주방에 보면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 식용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우리가 K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1번에 보면 비노화 현상을 일으키는 이 중탄산 나트륨이 적응성이 있다 했는데, 이 일종 분말이 NaHCO3죠. 즉, 탄산, 요 HCO3가 탄산이죠. 가운데 이제 수소, NA가 나트륨이죠. 그래서 이걸 탄산, 수소, 나트륨, 또는 이걸 중조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 놈이 열에 의해서 요 분해가 되면 요 Na 이온이 방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Na 이온하고 요 주방에서 사용하는 요 식용유에 지방산이 있죠. 그래서 요 지방산하고 요 나트륨 이온하고 반응이 되면 비누 거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누 거품에 의해서 질식 소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1번은 바로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요 인화점하고 요 발화점 차이가 낮다. 다시 말해서 요 식용유 같은 경우는 요 인화점하고 발화점의 차이가 60도씨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가 돼도 바로 또 불이 붙는 거죠. 그래서 요 재발화가 우려가 큰 식용유 화재를 우리가 K급 화재라고 하는 거죠. 자, 주방에서는 요 동식물류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K급 화재용 소화기의 소화 능력 시험은 B급이 아니고 K급 화재 소화 능력 시험이 별도로 있는 거죠.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K급 화재용 소화기는 K급 소화 능력 시험에 따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화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 보시면은 A급 화재용 이 소화기 또는 B급 화재용 소화기는 능력 단위가 1단위 이상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소형 소화기는 능력 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 수동식 소화기, 즉 대형 소화기의 능력 단위 미만이죠. 대형 소화기는 A급은 10단위 이상, B급은 20단위 이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배치 거리 보면 소형 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이내, 대형 소화기는 보행거리 30m 이내. 이거는 여러분이 소방 기사 공부하실 때 아마 이미 다 했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요 C급하고요, 요 K급, 즉 전기화재하고 요 주방화재, 요 K급 그 소화기는 능력 단위가 없다는 거, 즉 능력 단위를 지정하지 않는다는 거 같이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면 좋죠. 다음에 2번으로 가죠. 자, 2번은 일반 화재, A급 화재죠. 그래서 여러분이 화재는 A급, B급, C급, D급, K급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A급은 일반 화재고, B급은 유류화재, C급은 전기화재, D급은 금속화재, 요 K급은 주방화재죠. 그래서 색표시는 일반 화재는 백색으로 표시하고, 유류화재는 황색으로 표기하고, 전기화재는 청색, 금속화재하고 요 주방화재는 별도의 색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화재에 물을 갖다가 분무상, 물분무 방사할 경우에 증대되는 소화 효과를 갖다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물 분무는 소화 효과가 냉각, 질식, 희석, 유화 해서 4가지죠. 그래서 이 물을 갖다가 안개 모양으로 방사하면 물을 절약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적은 양으로 냉각 소화가 크게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이 3번이 맞는 답이죠. 자, 이 부촉매 소화는 우리가 화학적 소화라고 하죠.
또는 이걸 억제 소화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화학적 소화는 우리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있죠? 요놈이 바로 부촉매 소화, 화학적 소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물의 소화 효과를 보면은 주수 방법, 자, 방사하는 그 형태를 보면 봉상, 나무 막대기 모양으로 방사하는 것은 옥내하고 옥외소화전이죠. 그래서 요놈은 주된 소화 효과가 냉각 효과, 그 다음에 적상, 방울 모양으로 방사하는 것이 스프링클러 설비죠. 요놈도 마찬가지로 냉각 소화죠. 근데 무상주수, 물을 갖다가 안개 모양으로 방사하면 소화되는 소화 효과는 냉각, 질식, 희석, 유화, 요 에멀전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유화 효과는 여기 기름이 있으면 여기 화재 발생이 되면은 이 주위에 물의 그 작은 입자가 기름의 그 표면을 싸서 소화하는 것이 바로 에멀전 효과예요. 다음 3번 가죠. 자, 3번은 25도씨의 물 200리터. 자, 25도씨의 물 200리터죠. 요 놈을 모두 기화시켰으니까 일단 물 200리터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100도씨 물이 돼야 되죠. 다음 100도씨 물이 되려면 수증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도씨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기체. 이때 필요한 열량을 갖다 다 계산을 하라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 물에서 물 상태 변화 없고 온도 변화는 25도에서 100도로 변했으니까 이걸 우리가 필요한 열을 우리가 현열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물에서 액체에서 수증기 기체가 됐죠. 상태 변화는 있고 온도 변화는 없죠. 이런 열을 우리가 잡열이라고 그래요. 자, 물에서 수증기가 되는 걸 우리가 기화라고 하죠. 또는 이걸 증발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기화 잡열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현열하고 기화 잡열 둘 다 흡수한 열량 계산하시면 돼요. 현열은 질량에다가 비열에다가 온도차 곱해주면 되죠. 기화 잡열은 기화 잡열에다가 질량을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갖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데 요 M이 질량이죠. 질량. 킬로그램이에요. 자, 그럼 물 200리터가 몇 킬로그램이냐? 물은 비중이 1이기 때문에 그대로 200kg예요. 근데 물 1세제곱미터는 그대로 1톤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어떤 물질의 무게라는 것은 비중량에다 부피 곱한 거죠. 자, 그럼 어떤 물질의 비중량은 물 비중량에다가 비중을 곱하면 그게 바로 비중량 값이죠. 여기다 부피 곱하면 돼요.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하면 되죠. 물 비중량이 1000이죠.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 자, 물의 비중은 1이에요. 자, 부피가 200리터니까 세제곱미터라면 0.2 세제곱미터죠. 자, 세제곱미터 서로 없어지고 단위는 킬로그램으로 변환이 되는 거죠. 그대로 200k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계산할 것도 없이 200리터는 질량으로 200kg이 되는 거죠. 그대로 갖다 대입을 하면 돼요. 자, 질량 200kg. 자, 물의 비열은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비열은 여기 주어졌죠. 4.18이라고. 킬로줄로 주어진 거예요. 플러스. 자, 기화잡열. 물의 기화열 주어져 있죠. 2255. 0.5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죠. 자, 질량은 200g. 200kg이죠. 자, 단위를 여러분이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 킬로그램은 서로 없어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킬로그램 없어지죠. 아, 온도차를 여기 빼먹었네요.
온도차를 집어넣어야 되죠. 질량 200g 곱하기 비열 4.18이라고 주어져 있죠. 온도차는 100-25도씨가 되는 거죠. 플러스 기화담열 2255.5kJ/kg 곱하기 200kg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은 513,800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 3번 같은 경우는 기사시험 때 여러 번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사 시험도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는 한 30% 정도는 어렵고요. 한 70%는 쉽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문제 4번 가죠. 자, 점화 시간은 물체의 그 두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요 얇은 고체 가연물인 경우 점화 시간 계산할 경우에 주요 영향 요소가 아닌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착화 시간을 우리가 TIG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요 착화 시간은 밀도에다가 비열에다가 물체의 그 두께죠. 요 교재에 보면 요 벽의 두께라고 하는데 이거 좀 오타예요. 물체의 두께죠. 물체의 두께. 여기에다가 복사 열 유속 Q분의 대문자 T의 IG. 요건 바로 점화 시간이에요. 마이너스 초기 온도죠. 그래서 요 로라는 것은 밀도. 요 C는 비열이죠. 그럼 요 L은 두께. Q는 열 유속. TIG는 요건 점화 시간. TO는 초기 온도. 그래서 관계 없는 걸 찾아내라는 건데, 요 점화 시간하고 관계 있는 게 요건 발화 시간이죠. 착화 시간. 이건 공식을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열 전도도 있는데 열 전도도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죠. 자, 정합비열. 여기 비열 들어가죠. 정합비열 또는 뭐 정적비열. 순열유속. 여기 열유속 들어가죠. 밀도. 여기 밀도 들어가죠. 그래서 아닌 것은 요 1번이 바로 답이에요. 그래서 얇은 재료의 요 착화 시간은 여러분이 공식을 암기를 해놔야 풀 수 있는 문제죠. 다음 5번 가죠. 자, 5번은 제3종 분말 소화약제가 열분해될 때 생성되는 물질이 아닌 거. 자, 3종 분말이 제1인산암모늄이죠. 즉 NH4, H2, PO4죠. 이게 3종 분말인데 요 놈이 190도씨에서 열 분해가 되면요. 요 NH3 플러스 H3PO4 이게 우리가 인산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오르토인산이라고도 해요. 다음 요 놈이 다시 또 열분해하는 거죠. 인산이 H3PO4인데 요거 2몰이 열분해하는 거죠. 요때는 215도에서 열분해하면 이건 H2O하고 그 다음에 H4 P2O7 요걸 우리가 피로인산이라고 그래. 피로인산. 다시 요게 몇 도씨에서 열분해가 되냐면 300도씨에서 열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피로인산 H4 P2O7 요 놈이 열분해가 되면 물이 생기고요. 2몰의 HPO3 요건 메타인산이라고 하죠. 요 놈이 생성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NH4, H2PO4
요 3종 분말이 열분해하면 암모니아하고 그다음에 물 H2O 그다음에 메타인산 HPO3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온도별로 쓰면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발생하는 물질은 요 암모니아하고 물하고 요 메타인산이죠. 그래서 요 메타인산이 방진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성되는 물질이 아닌 것은 바로 요 2번이 CO2인데요. 사실상 요 5번 문제는 국민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3종 분말에 보면 탄소라는 건 없죠. 그래서 여기서 CO2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탄소라는 원소가 없잖아요, 여기. 공기 중에는 뭐가 있어요? 공기 중에는 O2하고 질소잖아요. 그러니까 이 탄소가 없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2번이. 금방 이건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요 1종 분말 있죠? 요놈은 열분해가 270도씨에서는 CO2가 1몰이 나오고 850도씨에서는 CO2가 2몰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2종은 190도씨에서 그대로 CO2 1몰, 590도씨에서는 CO2가 2몰이 나온다는 거. 구분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고요. 다음은 6번 가죠. 자, 6번은 요 분진 폭발의 특징인데 옳지 않은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진 폭발은 이 곡물 있죠? 뭐 옥수수 가루나 커피 가루 이런 것도 분진 폭발이 있고, 그래서 요 금속 분말 있죠? 금속 분말이 또 분진 폭발 잘 일어나고, 그래서 석탄 분진 있죠? 탄광 같은데 이런 데서 바로 분진 폭발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보면 여기 열분해에 의해서 유독성 가스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폭발과 관련된 연소 속도나 요 폭발 압력이 요 가스에 비해서는 낮아요. 이건 맞는 얘기예요. 1차 폭발로 인해서 2차 폭발로 야기될 수 있어서 피해가 큰 거죠. 그 다음에 요 가스 폭발에 비해서, 즉 요 분진 폭발은 가스 폭발에 비해서 요 발생 에너지가 적고 했는데 발생 에너지가 커요. 크고 상대적으로 저온이 아니고 고온이죠. 즉 가스의 그 폭발보다는 에너지도 크고 온도도 고온이에요. 그래서 요 분진 폭발은 요 가스 폭발의 한 수배 정도 되고 온도는 2000도에서 3000도까지로서 가스의 그 폭발 온도보다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분진 폭발의 영향 요소를 보면은 분진 입자하고 밀도는 작을수록 폭발 위험성이 커지는 거죠. 여러분이 그 알루미늄 호일을 보시면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알루미늄 호일 여러분이 그 요리할 때 보면은 밑에다 이제 알루미늄 호일 깔고 여기에다가 뭐 고구마 같은 거를 놓고 가열을 시키죠. 그래서 알루미늄이 이렇게 큰 그 고체 형태로 있을 때는 폭발이 안 일어나는데 이 알루미늄을 가루로 한 상태에서 여기서 열을 가하면 폭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알루미늄 가루 있죠? 분말. 요놈은 어디에 써요? 요건 그 로켓 있죠? 로켓에 고체 연료로 사용해요. 로켓 쏘아 올릴 때 추진체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알루미늄 분말은 폭발력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이 분자의 그 입자가 작을수록, 밀도도 작을수록 폭발 위험성이 큰 거죠. 근데 발열량하고 휘발성, 클수록 커지죠. 부유성, 공기 중에 체류 시간인데 이것도 길수록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분진 폭발 없는 거, 요 생석회 있죠? CaO. 요 놈은 물하고 반응이 되면 뭐가 돼요? CaOH2.
소속해가 되는 거죠. 요건 물하고 반응이 되면 소속해도 만들 뿐만 아니라 다량의 발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근데 요 생석회는 시멘트의 주성분인데 시멘트 공장 폭발 사고 났다는 걸 못 들어보셨죠? 시멘트는 폭발 사고가 없어요. 소속해도 마찬가지고요. 석회석 CA3, CaCO3 이거 다 우리나라 동굴 있죠? 석회석 동굴이죠. 이 동굴에 가면 이 석회석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시멘트도 마찬가지에 폭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4번이 바로 답이에요. 분진 폭발은 가스 폭발에 비해서 에너지는 크고 온도는 훨씬 높은 거죠. 다음 7번 가죠. 자, 7번은 가연성 액체의 화재 위험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찾는 거죠. 자, 여러분이 위험성하고 영향인지 한번 보죠. 자, 온도나 압력, 산소 농도는 높을수록 위험한 거 맞고 연소 범위는 넓을수록 위험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세틸렌이 연소 범위가 2.5에서 81%로서 가연성 기체 중에서는 가장 넓어요. 두 번째가 수소죠. 4에서 75%로 두 번째로 높은 거죠. 그래서 연소 범위는 넓을수록 위험. 자, 연소열하고 증기압 당연히 클수록 위험하죠. 연소 속도 빠를수록 위험. 인화점, 착화점, B점. B점이라는 것은 끓는 점이에요. 융점, 녹는 점이죠. 비중, 점성은 낮을수록 위험한 거죠. 자, 인화점, 발화점은 높을수록 위험이 아니고 이거 낮을수록 위험한 거죠. 또 연소 범위, 좁을수록이 아니고 넓을수록 위험한 거죠. 자, 증기압이 높고 연소 속도가 빠를수록 위험하다. 3번이 맞는 답이죠. 자, 증발열, 비열은 작을수록 위험하죠. 다음 8번 가죠. 자, 8번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연소 형태. 여기서 여러분이 네 가지 중에 뭘 보면 딱 이걸 연소 형태를 알 수 있냐면 요 분젠 버너예요. 그래서 이 분젠 버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이쪽에 이제 콕이 있고요. 정지 콕이 있고 이쪽에 이제 가스 공급관이 있어요. 가스 공급 호스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공기구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기구멍이 있어요. 여기서 연소할 때 연소되기 전에 미리 여기서 기체하고 이 공기하고 미리 혼합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연소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분젠 버너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연소 형태가 뭐냐? 미리 혼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혼합 연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에요. 그래서 요 예혼합 연소라고 하는 것은 요 가연성 기체가 미리 산소하고 가연성 기체가 미리 혼합된 상태로 연소하는 형태. 그리고 이건 역화의 위험성이 좀 커요. 반응 속도가 빠르고 온도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 확산연소는 말 그대로 이 공기구멍이 없이 기체가 바로 나오면 대기 중에 있는 그 공기하고 혼합이 돼서 연소가 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확산연소라고 하는 거죠. 다음 9번 가죠. 자, 9번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인데 피난 안전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 아닌 것. 자, 소화기구하고 요 간이소화용구는 설치를 하죠. 근데 여기 자동화재 속보설비, 이건 해당이 없는 거죠. 경보설비인데.
경보 설비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만 들어가요, 요거. 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여기 경보 설비죠. 그 다음에 여기 소화기하고 간이 소화 연구, 요건 소화 설비죠. 그래서 소화 설비는 소화기하고 간이 소화 연구, 그 다음에 옥내하고 스프링이 들어가죠. 요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피난 안전구역에 설치가 안 되죠, 이거는. 그래서 비상조명등하고 휴대용 비상조명등, 요건 피난 설비죠. 그래서 답은 바로 2번 여러분이 금방 골라낼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 피난 안전구역에 설치해놓은 소방시설을 보면 소화설비는 소화기구하고 자동 확산 소화기, 그 다음에 옥내하고 스프링클러, 경보설비는 자동화재 탐지설비만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피난설비는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에서 방공인이죠. 인명구조기구, 여기에다가 피난유도선, 유도동,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그다음에 소화활동설비는 재현설비하고 무선통신 보조설비 두 가지만 들어가죠. 자, 그럼 초고층 건축물이라는 건 뭐냐? 층수가 50층 이상. 그 다음에 한 층고를 4m씩 잡으니까 높이가 4m 곱하면 200m가 되죠. 그래서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우리가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자,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은 요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춘 거죠.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하루 수용인원이 5,000명 이상 건축물로서 지하 역사나 아니면 지하도 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근데 이 건축물이 건축물 안에 문화집회, 판매, 운수, 업무, 숙박, 의락시설 중에서 요 유원시설업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경우. 그래서 여기 유원시설업이라는 것은 여러분 유원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오락이나 어떤 흥미, 어떤 스릴 같은 거를 갖다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그런 업종이죠. 다음 10번 가죠. 자, 10번은 내화 성능 요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요 내화 구조 건축물의 내화 성능 요구 조건을 보면 하중 지지력, 차염성. 차염성이라는 것은 요 화염을 얘기하는 거죠. 화염을 갖다가 차단시킬 수 있냐 없냐. 차열성. 이건 열이죠, 열. 열을 갖다가 차단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화재, 전파성 관련 항목이 들어가고요. 여기엔 또 요 불연성도 들어가죠. 요 불연성이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재 후 요 건물 재사용, 요것도 들어가고 부속재의 성능 유지, 요것도 추가로 여러분이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요 충격하고 그 다음에 요 소방 주수, 주수에 의한 강도 유지, 요게 추가로 들어간다는 거 같이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면 되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바로 요 차연성. 차연성이라는 것은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걸 우리가 차연성이라고 하는 거죠. 다음 11번 가죠. 자, 피난계획의 일반적인 원칙 중에서 옳지 않은 거. 자, 건물 내에 임의의 지점에서 한 방향이 화재로 사용이 불가능하면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한다. 이게 페일세이프죠. 즉 한쪽 방향이 피난이 불가능하면 다른 방향으로 피난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한 거죠. 피난을 보행에 의한 피난을 기본으로 하고
인간 본능을 고려해서 설계한다. 이게 풀프루프죠. 그 다음에 피난 경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계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안전구획은 1차가 계단이 아니고 1차가 복도죠. 자, 2차는 복도가 계단 전실이죠. 계단 전실이나 아니면 계단 부속실이 2차에 해당이 되고 3차는 계단이 3차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답이에요. 피난 경로의 요 안전구역에 요 1차는 복도, 2차는 계단 전실이나 계단 부속실, 3차가 계단이죠. 현관 또는 로비. 다음 12번 가죠. 자, 그러면 12번 가기 전에 요 피난 동선의 요 일반적인 원칙, 요 기사시험 때 많이 여러분이 했던 거예요. 소방 원론 때. 피난 동선은 일상 동선하고 같게 해야 되죠. 피난 동선은 최소 2개소 이상 페일 세이프의 원칙을 고려한 거. 피난 동선의 말단은 안전한 장소여야 되고, 피난 경로는 간단 명료. 자, 두 방향 원칙으로 하고요. 피난 통로 확보하는 거고, 그다음에 원시적인 방법, 그다음에 고정식 설비를 원칙으로 하고 보조적으로 이동식 설비한다는 거. 그다음에 피난 대책, 요 4번이 중요한 거죠. 풀프루프하고 요 페일 세이프의 원칙을 중요시 해야 되죠. 다음 12번 가죠. 자, 12번은 소방관 요 진입창의 기준인데 옳지 않은 거를 갖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방관 진입창은 이건 2019년도에 건축법 이게 49조 3항이에요. 개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소방관 진입창이라는 것은 2층에서 11층 사이에 각 층에다가 하나씩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요 세로의 높이는 1.2m 이상. 그다음에 요 가로의 길이는 90cm 이상. 그다음에 요 바닥으로부터 80cm 이내가 돼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역삼각형으로 적색으로 표시를 해두는데 요거는 직경이라고 안 하고 지름이라고 하죠. 요건 지름이 20cm 이상. 또 여기에 타격 지점이죠. 요 타격 지점, 요 지름은 3cm 이상이죠. 같이 여러분 요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소방관 진입창 기준을 보면은 2층 이상 11층 이하인 각 층에 1개소 이상 설치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 벽면, 이쪽이 벽면이면 진입창 요 중심으로부터 이 거리는 40m 이내가 돼야 돼요. 40m가 넘으면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창문 가운데에다가 지름 20cm 이상의 역삼각형,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그리고 붉은색으로 표시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타격 지점은 지름 3cm 이상의 원형으로 모서리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죠. 창문의 크기는 폭이 90cm 이상, 높이 세로가 1.2m 이상이죠. 그 다음에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80cm 이내. 또 유리의 그 두께죠. 그래서 유리의 두께는 이 플로트판 유리일 경우에는 6mm, 플로트판 유리, 요건 6mm 이하. 그 다음에 강화 유리 또는 배강도 유리, 요건 5mm 이하. 그 여기 이중 유리, 요건 24mm 이하. 왜 그러냐면 이거를 그 창문을 깨고 소방관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유리의 강도라든가 두께가 너무 그 두꺼우면 이 깨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걸 그 제한을 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2층 이상, 11층 이하의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 타격 지점은 지름 3cm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해 줘야 되죠. 그 다음에 강화 유리, 배강도 유리로서 두께가 6mm. 강화 유리하고 요 배강도 유리는 5mm 이하죠. 여기 틀린 거죠. 6mm 이상이 아니고 5mm 이하가 돼야 돼요. 요 3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근데 창문의 가운데에다가 지름 20cm 이상의 요 역삼각형, 야간에 볼 수 있도록 빛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소방관 진입창, 아마 이거 실기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건 특별히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되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